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저는 중국 수안타이성 레창현의 탐니엔바 호수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은 범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흔적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범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거의 단서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증거들은 주로 그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집되어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활한 범인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요. 2013년 5월 25일 레창현 중심부에서 10km도 채 안 되는 탐니엔바 호수에서 며칠 전 폭우가 쏟아져 날씨가 상대적으로 선선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낚시를 하는 동안 그룹의 한 노인인 리우 씨가 멀리서 물 위에 떠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및 주변 사람들을 부르며 앞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40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노란 오렌지색의 물체가 보였는데 사람의 가슴과 어깨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세히 보니 검고 둥글둥글한 것이 주황색 물체의 모서리에 있어서 사람의 머리와 매우 비슷한 크기와 형태를 하고 있었고 검은 머리가 물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 무리의 사람들은 호숫가를 따라 그쪽으로 가서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가자 그들이 본 것은 물속에 얼굴을 수면에 가라앉힌 채 떠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리우 씨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안타이성 레창현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으로 오렌지색 티셔츠와 다크블루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두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수면에 가라앉힌 채 떠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탐니엔바 호수는 레창현 경찰서에서 10km도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탐니엔바 호수 주변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서 쌀을 재배하고 채소를 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는 돌 제방이 있고 나머지 3면은 쌀밭이나 채소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주민들은 이 호수에서 직접 물을 뽑아 밭에 물을 주거나 큰 비가 올 때 밭에서 호수로 물이 빠지게 합니다. 이 지역의 지형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수면에 가깝게 가면 수직의 경사가 되어 있으며 즉 땅과 수면이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수심은 약 4-5m입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만약 실수로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다면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면 거의 올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폭우가 쏟아져 호숫가가 매우 미끄럽고 함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근처 주민으로 일하는 중에 실수로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일까요? 경찰은 인근 마을에 가서 이곳의 밭을 소유한 가족들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여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녀는 우연히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된 것인지. 시신이 수습된 위치는 이 호수의 북쪽 기슭 바로 근처입니다. 북쪽 기슭은 저 두 나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신을 인양한 후 부검 결과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키가 다소 작고 1m 43cm이며 몸에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나이는 약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사망 시간은 일주일 전으로 5월 17일에서 18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지구 서버에서 로그아웃하려고 할 때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살을 농담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돌려서 표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번 신고를 당한 예술가 커플의 영상처럼 자해의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튜브에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해서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의 신발, 가방, 전화기, 심지어 자전거와 같은 유실물이 발견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방이나 전화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최소한 신발이나 슬리퍼는 호숫가에 두고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반사적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숫가 주변에서 피해자의 어떤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검은색 하이힐 부츠를 신고 있었고 버클이 조심스럽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행히도 그녀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 밀려서 떨어진 것입니다. 호숫가 한쪽에서 짓밟힌 풀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의 풀은 상당히 높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그것은 그냥 짓밟힌 흔적이지 싸움의 흔적은 아닙니다. 풀도 많이 쓰러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싸움이 있을 때 발생하는 심하게 눕혀진 자국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이 피해자가 남긴 흔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며 농민들이 지나가며 남긴 발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어떤 신분증명서도 없었고 외부에 상처도 없었으며 옷차림도 완전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검은색 보석이 장식된 헤어밴드가 있었고 목에는 빨간색 유리로 만든 미소를 띤 부처님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물건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을 조사하고 주민들에게 추가 정보를 물어본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근처 밭에서 일하는 농민 외에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낚시를 하러 오는 남성들로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여성은 어떻게 호수에서 사망했을까요? 이곳이 첫 번째 현장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신이 버려진 장소인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며칠 전 탐리엔바 호수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밭에 물이 너무 높아져 주민들은 물을 빼기 위해 수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는 탐리엔바 저수지로 물을 빼기 위해 방금 열렸습니다. 보통 탐리엔바 저수지의 물은 깊지 않지만 며칠 전에는 지역의 쌀밭을 위해 물을 빼느라 깊어졌습니다. 또한 비가 내려서 상류의 관주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는 수로를 통해 물이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두 곳의 물이 탐리엔바 호수로 모여들어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만 물은 탐리엔바 저수지로 들어가기 전에 쭝티엔 수로를 통해 흐르게 됩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단지 일주일 전만 해도 상류의 관주 저수지에서 그처럼 많은 물이 흐르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물은 쭝티엔 수로를 통해 폭포처럼 흘러 탐리엔바 호수로 모였습니다. 화면에서 여러분은 이 채널이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매년 토사를 청소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장이 쪽에서 아래로 뻗어 있는 이 배수로는 길이가 약 1km가 넘습니다. 지형이 서양장보다 높아서 경사가 있는 이 배수로는 인근의 콘크리트 도로와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콘크리트 도로와 배수로가 중간에 약 2m 정도의 풀밭을 두고 평행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배수로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로와 평행하게 또 다른 물이 흐르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수로는 V자 형태로만 파여져 있고 배수로처럼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은 아니며 짧은 구간만 돌로 쌓여 있습니다. 이 배수로도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위쪽을 막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물이 빠진 후의 배수로를 관찰하고 있으며 일주일 전에는 이 배수로가 물에 잠겨 있었고 물이 급류처럼 흘렀습니다. 이 배수로와 물을 흐르게 하는 도랑 모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도로와 평행하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배수로 또는 물길에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으며 이후 호수로 휩쓸려 익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는 첫 번째 현장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만약 첫 번째 현장이라면 이 저수지 주변에는 흙이 쌓였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미끄러짐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한 격렬한 싸움이나 밀치기 흔적도 없고 그저 호수 가장자리에 가까운 곳에 발자국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근처 농민들이 밭을 보러 다니며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만약 이것이 타살이라면 두 번째 현장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즉 시신이 버려진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든 것인지 아니면 살해된 현장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죽음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잘 차려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물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피해자가 이곳의 콘크리트 도로를 걷다가 배수로 또는 도랑에 미끄러져 떨어져 이후 물에 휩쓸려 저수지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그녀가 살해된 후
범인이 시신을 호수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여성의 진정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통해 그녀의 죽음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그녀가 농촌 사람인지 도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주변 농촌 사람들 중에도 꽤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DNA 샘플을 수집하여 전국 실종자 정보 시스템에 입력했지만 일치하는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지역 방송사에서 피해자의 친족을 찾는 공지를 알리고 엘리탄 군과 인근 군에 공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공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3년 5월 25일 발견된 여성 피해자 찾기. 그녀는 20세에서 30세 사이입니다. 신장 1m 43,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있으며 머리 길이는 정수리에서 끝까지 34cm입니다. 검은색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으며 목에는 빨간색 유리로 만든 미륵불 모양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짧은 팔에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검은색 양말과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는 덩텐 수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덩텐 수로를 따라 정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젊은 여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 5월 27일 저녁 사건 현장에서 50km 떨어진 선 테이성의 투옥면군에서 한 여성은 당황하여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발견한 시신이 자신의 딸과 매우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TV에서 경찰의 공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듀웅둑트리로 당시 22세였으며 5년 전에 결혼했고 2세가 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딸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위인 츠랑 켄충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딸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츠랑 켄충은 즉시 TV를 켜고 경찰의 공지를 확인하며 장모에게 경찰이 찾고 있는 시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의복과 목걸이가 듀웅둑트리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 후 츠랑 켄충은 장모에게 다시 전화하여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집을 떠난 지 약 20일이 되었고 그날 그녀는 외가의 친척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서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츠랑 켄충이 병원 근처에 일이 있어 아내의 친척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그는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척은 병원에 2일만 있었고 곧 퇴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집으로 가서 물어보았고 아내의 부모는 실제로 아내가 외가에서 며칠 지낸 후 후베이로 가서 형에게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듀웅둑트리의 부모에게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 후 발견된 피해자의 DNA와 대조한 결과 직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피해자의 이름이 듀웅둑트리로 당시 22세이며 루탄군의 thatch본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듀웅둑트리가 남편과 2세 된 딸을 두고 후베이로 떠난 것에 대해 트랑 키엔트랑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거짓말을 하고 외가로 간 후 이렇게 멀리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떤 고통스러운 사연이 있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남편을 속이고 회피해야 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츠랑 켄충과 그의 아내 사이의 감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의 아내가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츠랑 켄충은 아내가 갑자기 떠난 일을 언급할 때 여전히 매우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불화는 당연히 경찰이 주목할 점입니다. 게다가 그의 행동은 꽤 비정상적입니다. 츠랑 켄충은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아내의 가족에게 물어봤고 그들은 듀웅둑트리가 두 부부가 다퉜기 때문에 후베이로 형을 만나러 갔고 거기서 일을 찾고 싶어 했으며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두 사람의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츠랑 켄충이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을 주요 용의자로 간주했습니다. 이제 피해자 듀웅둑트리의 친모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츠랑 켄충과 아내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츠랑 켄충과 아내의 가족 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 심지어 서로 간에 원한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은 몇 년 전 듀웅둑트리가 고등학교 여름 방학 동안 투앙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리사인 트랑 키엔트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의 나이가 10세 이상 차이가 나지만 17세 소녀는 금세 이 요리사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하고 츠랑 켄충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듀웅둑트리의 가족은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딸이 젊고 예쁜데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냐고 생각했습니다. 미래가 없고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다니 말이죠. 그래서 트랑 키엔 트랑이 듀웅 뚝 트라이 집에 몇 번 결혼을 제안했지만 듀웅 가족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트랑 켄충은 여자 집안이 두 사람의 결혼을 단호히 반대했지만 당시 듀웅 뚝트리는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남자 집에서 결혼식 잔치를 열기로 했고 여자 집에서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참금이나 혼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듀웅 뚝트리는 17세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가족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듀웅 뚝트리의 어머니는 사건을 알게 된 후 남편 집에 가서 그를 때리고 바로 딸과 단절했습니다. 그때 듀웅 뚝트리와 어머니의 관계는 매우 긴장 상태였습니다. 트랑 켄충은 딸이 태어난 후에 두 집안의 관계가 점차 완화되고 듀웅 가족이 그를 사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트랑 켄충이 상상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는 트랑 켄충에게 사위로 받아들이기 위해 매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듀웅 뚝트리의 부모는 그에게 7만에서 8만 위안의 지참금을 요구했습니다. 트랑 켄충의 가정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고 그때 그는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15,500위안을 저축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 돈을 모두 장인 장모에게 지참금으로 주려고 했지만 듀웅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듀웅 덕 트라이 서류는 여전히 부모가 가지고 있어서 듀웅 덕 트라이 트랑 키엔 트랑은 결혼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랑 켄충 부부가 딸을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주민등록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5월 1일 듀웅 뚝트리가 외가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딸이 남편과 다투었기 때문에 외가로 돌아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듀웅 뚝트리는 어머니의 질문에 가족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형을 만나러 호북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 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듀웅 뚝트리는 호북에 반달 동안 있었습니다. 5월 15일 듀웅 뚝트리는 호북에서 외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틀 후인 5월 17일이 2살 된 딸의 생일이라고 말하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생일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후 외가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듀웅 뚝트리는 남편 집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인 트랑 켄충은 장모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듀웅 뚝트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딸의 생일이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듀웅 뚝트리가 호북에서 다시 산서로 돌아와 딸의 생일을 준비하려고 외가에 도착했을 것인데 트랑 켄충은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듀웅 뚝트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랑 키엔 트랑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듀웅 뚝트리가 집에 돌아온 후 남편과 다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외가로 돌아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호북에 반달 동안 갔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화가 치솟은 상태에서 트랑 켄충이 아내를 실수로 살해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딸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트랑 켄충이 술을 조금 마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말다툼이 더욱 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남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즉시 트랑 켄충이 일하는 식당과 그가 임대하는 아파트로 가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와 식당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5일 이후 듀웅 뚝트리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듀웅 뚝트리가 남편 집에 돌아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트랑 켄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15일부터 17일 사이에 듀웅 뚝트리가 실제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랑 켄충은 일을 마치고는 집으로 곧바로 돌아갔고 어디에도 가지 않았으며 범죄를 저지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듀웅 뚝트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고 결국 그녀는 어떻게 죽게 된 것일까요? 이 사건이 살인이 아니라면 단순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물에 빠진 것일까요? 하지만 듀웅 덕 트라이 집으로 가는 길은 트루왕 트라에서 투왕 구엔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듀웅 뚝트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녀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해 물에 빠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신을 보면
옷은 단정하고 몸에는 명백한 상처가 없습니다. 만약 살해당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칼로 찔린 상처라면 아주 쉽게 발견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 수법이 은밀하고 상처가 적게 남는 방법이라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코를 막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목이나 코, 입에 멍 자국이 남아야 합니다. 게다가 질식 사망의 다른 특징적인 징후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우울증에 빠져 뛰어내려서 익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설에 대해 츠랑 켄충은 아내가 자신을 해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둥둑트리의 부모조차도 그들의 딸 성격으로는 그런 식으로 절망에 빠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부검을 통해 둥둑트리의 실제 사망 원인을 명확히 조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둥둑트리는 익사로 사망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녀는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시신은 매우 철저히 검사되었고 확실히 상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호수에 스스로 뛰어들거나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는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둥둑트리의 죽음은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누군가가 그녀를 저수지로 데려가서 그녀가 주의하지 않을 때 갑자기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떻게 둥둑트리를 이렇게 외진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또한 어떻게 그녀를 방심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둥둑트리가 호박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은 도중에 있는 여러 카메라와 버스를 조사한 결과 둥둑트리가 트로옹트리를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르탄군으로 갔고 그 후 주앙구인군으로 가서 결국 부흥군에 도착해 르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앙구인군까지 도착했음에도 왜 남편과 아이를 만나지 않고 부흥으로 빠르게 갔을까요? 혹시 그녀가 갑자기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었거나 억제당한 것일까요? 이때 경찰은 르탄, 주앙구인, 부흥각군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철저히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엘리탄군의 한 소규모 여관에서 둥둑트리가 5월 17일 오후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여관의 프론트 직원에 따르면 둥둑트리는 여기 도착했을 때 약 20세 정도의 남성과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점심부터 오후까지 함께 머물다가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투옥면군에 도착해 조사 중이었습니다. 주앙구인군은 둥둑트리의 남편과 아이가 사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츠랑 켄충이 츠랑 켄탄이라는 유리와 알루미늄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츠랑 켄탄은 경찰에게 5월 15일 점심을 막 마친 후 둥둑트리가 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그는 둥둑트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낯선 남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남자를 전에 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둥둑트리는 친구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 가까운 마을에 가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빌리겠다고 했습니다. 트랑키엔타는 트랑키엔트랑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친구의 아내에게 조금은 예의를 차렸습니다. 둥둑트리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바로 열쇠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둥둑트리는 또한 결혼식 축하금을 줄 200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지금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돈과 오토바이 열쇠를 받은 후 선글라스를 쓴 남자는 빠르게 오토바이를 몰고 둥둑트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투옥면군에서 오토바이를 빌린 알루미늄 및 유리 공장부터 시체가 발견된 호수까지 가는 도중에 모든 교차로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와 그 낯선 남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둥둑트리가 결혼식 축하를 위해 근처 마을에 간다고 했으므로 경찰은 그 마을에 가서 조사했지만 15일에 그 마을에서는 결혼식이 없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츠랑 켄탄에게 거짓말을 하여 오토바이를 빌리고 돈을 빌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둥둑트리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선글라스를 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남자가 둥둑트리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남자일까요? 그 남자와 함께 떠난 이후로 둥둑트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매우 큽니다. 동시에 경찰은 피해자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여 그녀가 누구와 연락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남자와의 연락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후 경찰은 둥둑트리와 매우 자주 연락한 몇 개의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선테이역에서 하차한 이후로 그녀는 2개의 전화번호와 매우 많은 연락을 했습니다. 이 2 전화번호의 소유자 정보를 계속해서 조사한 결과 그중 한 명은 가짜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신분의 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전화번호는 KY 난홍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비유홍군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에 초대하여 조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KY 난홍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선테이성 비유홍군 출신으로 당시 29세였으며 미혼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듀웅 덕트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가 바로 선글라스를 쓴 남자인가요? 그를 신문하는 동안 다른 경찰팀도 KY 난홍이 거주하는 마을로 가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비유홍군 주민들은 며칠 전에 한 젊은 여성이 KY 난홍의 집에 이틀 동안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묘사한 여성의 외모는 듀웅 덕트리와 매우 비슷하여 긴 머리와 약 1m4 정도의 작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민들이 언급한 여성이 듀웅 덕트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KY 난홍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듀웅 덕트리가 집에 왔지만 그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이미 떠났으며 KY 난홍은 그녀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듀웅 덕트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면 상당히 당황해 보였고 시선은 조금 회피했으며 말도 더듬거렸습니다. 확실히 이 남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경찰은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 근처에 있는 여러 목격자들이 듀웅 덕트리가 그 집에 이틀 동안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거 앞에서 KY 난홍은 듀웅 덕트리가 자신의 집에 와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그의 조카인 듀웅 동이 오토바이를 타고 데려온 것일 뿐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듀웅 동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조카가 집에 돌아온 후 혼자였던 카이 난홍은 조카에게 그 여자아이가 어디 갔는지 물었고 듀웅 동은 듀웅 덕트라이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듀웅 덕트리가 죽기 전의 행적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5월 15일 정오에 듀웅 동은 듀웅 덕트라이를 그의 삼촌 카이 난홍의 집에 데려갔고 5월 17일 정오에 다시 듀웅 덕트라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듀웅 덕트리의 전화는 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오후 듀웅 동은 듀웅 덕트라이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듀웅 동은 범죄의 용의선상에 매우 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듀웅 동이 지역의 탄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듀웅 동이 일하는 탄광으로 가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듀웅 동은 즉시 도망치려 했지만 빠르게 제압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경찰은 듀웅 동에게 왜 듀웅 덕트라이를 죽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전혀 부인하지 않고 얼굴을 의자에 묻고 한숨을 쉬며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죽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죽어야 할까요? 경찰은 이 사건이 더 심각한 비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사람을 죽여야 할 정도로 큰 일일까요? 그 당시 듀웅 동은 아내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듀웅 덕트리와의 불륜 문제로 인해 입막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갈등을 제외하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문제인가요? 그것도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그녀는 살해되기 전에 남편의 친한 친구에게 200위안을 빌렸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었고 듀웅 동도 여유가 없어 그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간의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이기에 사람을 죽여야 했던 걸까요? 혹시 불법적인 사업 문제이거나 어떤 범죄 사건과 관련이 있어 입막음이 필요했을까요? 그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듀웅 동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듀웅 동의 말과 행동은 차량에서 실수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최근 몇 년간 인근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2008년에 발생한 택시 운전사 살해 및 강도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5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남성 피해자의 시신은 투옥렌과 엘리탄 지역의 경계에 있는 한 흙길에 버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듀웅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제2008년 사건 현장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길바닥에 누워 있었고 차량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는 목에 여러 차례 찔려 있었고 사망 원인은 급성 출혈이었습니다. 빨간색 택시는 도로 옆 나무에 부딪히며 돌아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듀웅동과 같은 41 사이즈의 혈흔이 묻은 신발 자국이 몇 개 있었습니다. 듀웅동의 집에서 그의 오래된 신발과 비교해 본 결과 바닥의 무늬가 완벽히 일치하는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이 친구는 신발을 잘 보관하는군요.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듀웅동은 유죄를 인정하고 2008년 택시 운전사를 강도 및 살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공범인 추효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6월 2일, 즉 듀웅둑트리의 시신이 호수에서 발견된 지 8일 후 경찰은 추효콩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사 결과 추효콩의 현재 직업은 자동차 수리 직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도로 관리 직원으로 위장해 듀웅뇌내 자동차 수리점에 잠입하여 범인인 추효콩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현장 실험 과정으로 듀웅동과 추효콩의 범죄 행위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08년의 강도와 택시 운전사 살해 후 이 두 명은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또 다른 자동차를 강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을 놀라게 한 것은 추효콩이 듀웅동이 2011년에 여자친구를 죽이려 했다고 추가로 진술한 것입니다. 그는 정확한 시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1년 6월이나 7월경에 듀웅동이 여자친구를 산으로 유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석회소가 있었고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른 후 그녀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 이 석회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한 듀웅동은 풀과 나뭇가지를 덮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을 조를 때 그녀는 단지 기절한 것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깨어나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석회소에서 기어나와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가 그녀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그가 그녀에게 3,000위안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녀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자 그는 살해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죽을 뻔한 후 너무 두려워 듀웅동이 복수할까 봐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아주 먼 곳으로 이주하여 일하고 살면서 더 이상 듀웅동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듀웅동의 잔인함은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섬뜩함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듀웅동과 듀웅덕트라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기에 그가 그녀를 죽였을까요? 이 두 사람은 같은 군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서로 알게 되었을까요? 듀웅동은 2013년 4월에 버스에서 듀웅덕트라이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가 듀웅둑트리를 죽기 한 달 전에 만난 것입니다. 한번 듀웅동은 투엉구엔에서 루탄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우연히 듀웅덕트라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고 듀웅동은 이 젊고 아름다운 소녀가 눈에 들어와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행 내내 두 사람은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만나 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듀웅둑트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그녀가 독신이라는 것과 투옥맨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그녀가 꽤 온화하고 젊고 매력적이라는 것이었고 듀웅둑트리는 그 당시 22세였으며 듀웅동은 20세로 그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사실 그녀의 남편인 트랑 키엔 트랑과 비교해보면 트랑 키엔 트랑은 키가 1m50 조금 넘는 정도로 작았습니다. 명백히 듀웅동은 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이점이 있었습니다. 듀웅동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며 듀웅덕트라이가 그의 외모를 좋아하고 자주 잘생겼다고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지 며칠 만에 두 사람은 연애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듀웅동은 이 관계에 대해 편안함을 느꼈지만 이후 듀웅둑트리가 돈에 대해 자주 어렴풋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듀웅동에게 얼마를 버는지 물어보면서 그녀의 친구들 중 누군가는 남자친구에게 비싼 선물, 핸드백, 고급 의류를 사달라고 하고 매달 몇천 위안의 용돈을 받는다고 자랑하는 듯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인과학 지식을 일상생활과 대화에 적용하여 듀웅동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듀웅둑트리는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관계에서 과감히 지출하지 않는 남성은 결코 여자친구를 가질 수 없고 결혼할 기회도 없다고 자주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여자는 귀로 사랑한다 는 말은 옛말이며
이제 여성들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잘 말하고 약속을 해도 그건 단지 첫 시작에 유리할 뿐이며 결국에는 물질이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듀웅둑트리는 요즘 남성들이 돈이 없다면 배우자를 찾기 위한 경쟁에서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열기가 식고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면서 듀웅둑트리가 하루 종일 돈을 빌리려는 모습에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형과 함께 호북에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했으며 형을 도와주기 위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허위였습니다. 듀웅둑트리의 형은 실제로 호북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듀웅동에게 형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2만 위안을 빌려주기를 원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듀웅동의 월급은 2천 위안도 안 되었고 2만 위안은 거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듀웅둑트리에게 2만 위안을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그는 그냥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듀웅둑트리가 호북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남편과 딸에게 바로 가지 않고 듀웅동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듀웅동에게 2만 위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듀웅둑트리는 듀웅동과 함께 2일간 살면서 감정을 쌓은 후 5월 17일에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듀웅동은 듀웅둑트리를 삼촌 집에서 태워 집으로 가서 모텔을 빌리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듀웅동은 화가 나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듀웅둑트리는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와 다투었고 듀웅둑트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돈을 요구하냐, 그게 뭘 다름없이 창녀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 그녀를 위협하기 위해 그는 예전에 사람을 죽였던 일과 택시를 강탈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서운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주로 듀웅둑트리를 겁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무서워서 자신을 피하기를 바라며 예전에 자신의 손에 죽을 뻔했던 전 여자친구처럼 되길 원했습니다. 듀웅동은 이 말로 듀웅둑트리가 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듀웅둑트리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로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듀웅둑트리는 그에게 2만 위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그가 사람을 죽였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49가 50을 만난 상황에서 듀웅동은 사람을 위협했지만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듀웅동은 눈앞의 여성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그날 오후 5월 17일 두 사람이 모텔을 나설 때 듀웅동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통장도 뺄 테니 2만 위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듀웅동은 듀웅둑트리를 덩티엔수로로 데려갔습니다. 듀웅둑트리는 자신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수로 가장자리에 서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화장지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듀웅둑트리는 의심 없이 가방에서 화장지를 꺼내 듀웅동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듀웅동은 듀웅둑트리를 강하게 붙잡고 하수구로 던졌습니다. 그때 비가 오고 있었고 상류에서 물이 하수구로 쏟아져 나와 템린 BA 호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듀웅둑트리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약 1분 동안 지켜본 후 안심하고 뒤돌아 떠났습니다. 듀웅동은 피해자가 남편의 친구에게서 빌린 차와 그녀의 가방도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덩텐 수로에서 약 5km 떨어진 무성한 덤불 속에서 차, 가방, 그리고 휴대전화를 모두 발견했습니다. 듀웅동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행동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듀웅둑트리의 시체가 발견된 지 불과 며칠 후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2014년 5월 듀웅동과 추휴광은 강도와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듀웅동은 자신이 매우 치밀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듀웅둑트리를 죽이면 자신의 범죄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듀웅둑트리를 살해한 사실이 오히려 그가 숨겨왔던 모든 범죄가 드러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듀웅둑트리의 책임감 부족과 불충실한 태도 또한 그녀가 목숨을 잃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결혼할 나이가 되기 전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와의 사랑에 빠져 함께 살기로 결심했으며
학업을 중단하고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에서의 꿈을 쫓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둥둑트리의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그 나이에 둥둑트리가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결혼의 어려움과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서 갈등과 지루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고 삶에 많은 부담이 존재한다면 결혼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둥둑트리는 감정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재정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를 갖기 위해 외도를 통해 돈을 벌기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매우 일찍 했다는 점에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14세, 15세에 결혼한 경우도 많았고 그때는 지금처럼 많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여성의 인내와 참을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첫째로 예전에는 소셜미디어가 없었고 여성들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해 지식 수준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시집가서 살며 복종하는 사고방식으로 교육받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남편의 집안에서 전통적인 일만 했습니다. 농사일이나 남편의 땅에서 곡식을 재배하는 등의 일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의존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여성에게 더욱 인내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편리하고 비밀스럽게 연락할 수 있는 현대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외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전화번호나 페이스북을 사용해 몇 개의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사고를 매우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도의 기회도 더 높아지고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소셜미디어가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와 함께 많은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며 심지어 서로에게 매우 실용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그룹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팁들도 존재합니다. 둥둑트리의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는 화가 나고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역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타인의 돈을 이용하는 것은 이미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이 과거에 사람을 죽인 악당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칼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에서 금전이 없을 경우 감정이 원인인 경우가 70%에서 80%에 달합니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원인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비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신비한 이야기들을 함께 따라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